지금 이 순간 태평양 한복판에 지각 변동으로 신대륙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지각이 움직인다는 건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봤던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매년 수밀리미터씩 벌어지고 있고 태평양 해저 곳곳에는 수백만 년 동안 압력을 축적한 지각판이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그 압력이 단 며칠 사이에 폭발적으로 해소되면서 바다 한가운데 한반도 면적 500 크기의 새 육지가 드러난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그 순간부터 국제 질서가 어떻게 뒤틀리는지 대환장 시나리오를 같이 따라가 보시죠. 새벽 3시 17분 태평양 중부 해역에서 규모 9.3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진앙 주변 수천 킬로미터의 쓰나미 경보가 동시에 발령되고 하와이와 일본 열도 해안가 주민들이 고지대로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쓰나미보다 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앙 한가운데에서 해저 지각이 수직으로 융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소용돌이치는 바다 위로 검은 안반이 솟구치는 게 위성 화면에 잡힙니다. 6시간이 지나자 해발 수백 미터 높이의 산줄기가 줄지어 나타나고 48시간 후에는 그 면적이 한반도 5배를 넘어섭니다. 수면 위에 말 그대로 새 육지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세계의 모든 뉴스 채널이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합니다. 사람들은 경이롭다고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각국 외교부와 군사령부 내부에서는 이미 전혀 다른 단어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드론이 먼저 도착합니다. 지진 발생 72시간 만에 미국, 중국, 일본의 군사용 정찰 드론이 그 땅 위를 날고 있습니다. 이들이 촬영하고 있는 건 단순한 안반 지형이 아닙니다. 해저에서 끌려 올라온 지층이 지표면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데 그 안에 희토류를 포함한 수많은 희귀 광물들이 육안으로도 보일 만큼 빼곡히 박혀 있습니다. 태평양 심해에는 전 세계 육상 매장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광물 자원이 잠들어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 그 자원이 아무 시추 장비도 필요 없이 그냥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더욱이 융기된 지층 구조를 분석한 지질학자들은 이 땅 아래 수십억 배럴 규모의 석유 트랩 구조가 형성됐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광활한 평지 지형도 확인됩니다. 농업 국가들이 눈을 번뜩이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이 땅은 단순한 암석 덩어리가 아닌 겁니다. 21세기 최대의 자원 금고가 봉인 해제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땅을 어느 나라 것이라고 봐야 하냐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해양 질서의 기준으로 삼는 유엔 해양법 협약은 연안 기준선에서 200해리를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인정합니다. 신대륙은 어느 나라의 해리와도 겹치지 않는 완전한 공해 한복판에 위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누구의 것도 아닌 무주지가 되는 셈이죠. 무주지 선점 원칙, 즉 라틴어로 테라 눌리우스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주인 없는 땅은 먼저 실효적으로 점유한 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현대 국제법에서 여전히 유효한지 자체가 논쟁입니다. 1970년대 이후 국제사법재판소는 무주지 개념을 점점 좁게 해석해왔거든요. 결국 법이 명확하게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고요? 바닷속에서 신대륙이 솟아오를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자, 이제 나라별로 군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신대륙 출현 5일째죠. 처음엔 조사 목적이라고 발표합니다. 과학자들을 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이 과학조사선을 에스코트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해군은 항공모함 전단을 신대륙 동쪽에 배치합니다. 중국 해군은 서쪽에서 접근하고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북쪽 루트로 내려옵니다. 일본 해상자 위대는 미국과 나란히 움직이고 인도와 호주도 각자의 함정을 보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여준 전술, 즉 모래와 콘크리트로 인공구조물을 빠르게 세우고 시설물을 설치한 다음 기정사실화하는 방식이 여기서도 반복될 조짐이 보입니다. 해안선이 형성된 지점 곳곳에 여러 나라의 드론 착륙 흔적과 소형 부표 표시가 동시에 발견됩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가 이 땅에 자국의 깃발을 꽂으려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예상치 못한 균열은 동맹 내부에서 나타납니다. 미국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과 공동 탐사권을 선언하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 땅은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럽이 정작 자국 해양 자원 권리를 다툴 때 얼마나 양보해 왔는지를 생각하면 이 반발이 순수한 국제주의인지는 다소 의심스럽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서방의 단독 선점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일시적인 공동 전선을 형성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갈라섰던 두 나라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 개발도상국들은 완전히 다른 이유로 뭉칩니다. 자기들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흥미로운 건 신대륙이라는 공통의 외부 변수 하나가 기존 동맹 구조를 얼마나 빠르게 재편시키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 앞에서 동맹이란 언제나 조건부인 셈이죠. 충돌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러나 선전포고 없이 시작됩니다. 해상 민병대로 추정되는 무장 선박 수십 척이 신대륙 남한에 상륙을 시도하고 이를 막으려는 또 다른 세력의 드론이 상공에서 요격합니다.
어느 나라 소속인지 확인이 안 되는 무인 수상정이 부두 시설물을 공격하고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각국은 자국 세력의 개입을 공식 부인합니다. 그러나 사용된 장비의 제조사와 통신 주파수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모든 정보기관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리전의 문법입니다. 직접 충돌은 피하면서 실질적 피해를 입히고 상대의 발을 묶는 구조입니다. 북극에서 이미 이 방식이 실험됐고 남중국해에서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신대륙은 그 문법이 가장 격렬한 형태로 구현되는 새로운 무대가 되는 셈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됩니다. 신대륙을 인류 공동유산으로 지정하고 어느 단일 국가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결의안이 상정됩니다. 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상임이사국 중 자국 이익이 걸린 나라들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결의안은 부결됩니다. 국제해적기구는 이 땅을 심해저 광물 체제로 편입하려 하지만 유엔 해양법 협약 비준국이 아닌 주요 강대국이 이 체제를 무시하는 건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나리오의 끝은 어떤 아름다운 합의가 아닙니다. 신대륙의 출현은 인류에게 새 땅을 선물한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질문을 더 크게 확대해서 되돌려준 것에 가깝습니다. 규칙이 힘을 통제하는가 아니면 힘이 규칙을 만드는가, 이 땅을 둘러싼 모든 갈등은 바로 그 질문의 실물 교보제인 셈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